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인류는 기원전 1200년경부터 소금이나 재 등을 농약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화학농약의 사용으로 농업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약이 그야말로 만능으로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농약의 부정적 영향이 속속 밝혀지면서 이제는 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양만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약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하는 나라로 꼽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PLS, 즉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둘러싸고 농업계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내년 1월에 PLS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이 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농업인들, 특히 현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층 농민들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PLS 제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농약 잔류 허용 기준과 관련된 제도인데요. 그 작물에 등록이 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즉 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일률 기준이라고 해서 0.01 ppm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유통이 가능하고 그것이 넘으면 부적합 농산물이 되는 그러한 농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는 범칙금이 굉장히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즉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은 100만 원, 그리고 그 해당 농약을 판매한 농약 판매상은 5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는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농민들로서는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 현장을 보면은요, 예전과 달리 농약의 종류나 살포 횟수, 사용량에 대해서 관련 규정도 꽤 엄격해지고 대부분의 농민들도 이를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기존의 제도와 가장 크다는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농민들이 농약 잔류량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996년부터 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많은 농민들이 농약 잔류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농약 잔류 허용 기준 방식은 금지 물질 목록 관리 제도인데요. 예. 이 제도는 금지 물질 목록을 설정을 하고 그 금지 물질이 나오는 경우에만 부적합이 되고 금지 물질이 아닌 다른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예를 들면은 코덱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등록된 유사 작물의 최저 기준이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외국의 기준 또는 뭐 수출국의 기준을 적용해서 최대한으로 농산물을 국내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어떤 그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모든 그 검출된 성분이 일률 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만 판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농산물들, 현재와 같이 농약을 사용한다면 많은 농산물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지된 것 위에는 허용이 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그렇죠. 시스템이었다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죠. 지금은 허용된 것만 사용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그렇습니다. 리스트 시스템이다. 네. 그리고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닌 것들은 그 허용 기준이 0.01 ppm으로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다. 이런 내용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일률 기준이라고 하는 0.01 ppm 이것이 어느 정도 양인가 하면은요. 국제 규격의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잉크를 한 스푼 반을 집어넣은 농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그 먹거리에 대한 안심 정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없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 농산물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이 농산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농민들이 우려하는 바도 바로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그 시행되게 되는 배경에는 국내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수입 농산물의 비중이 이미 70%를 훨씬 넘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처음에는 수입 농산물 규제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식약처가 기획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시행에 바로 직면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알려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등록된 그 잔류 허용 기준이 그렇게 충분하진 못합니다. 예. 특히 많은 작물에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내년도 시행 이전에 상당히 많이 해결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 중에 그 수입 농산물이 지금 이제 70%가 넘는다. 지금 우리 국내 식량 자급률이 25%가 안 되기 때문에 75% 이상은 이제 어떤 나라에서든지 수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입 그 농산물을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그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그렇죠. 제도가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국내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우 허용 기준이 없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미설정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유사 농산물 기준에 준하거나 비교적 관대한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보다 이제 엄격한 아까 얘기했던 0.01 ppm이라고 하는 이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 PLS 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PLS 제도는 뭐 외국의 경우에 뭐 일본은 2006년도, 그다음에 유럽은 2008년도, 그리고 그 이전에 미국은 PLS는 아니지만 유사한 제로 톨러런스라는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나도 허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검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식약처가, 그 당시는 식약청이죠. 식약청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201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라면 예정보다 5년이나 늦어진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2016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7년 1월 1일부터 그 열대 과일류와 그다음에 견과 종실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다음에 먼저 도입이 된 견과류나 열대 과일류 이런 것들의 부적합률을 보면은 새로 도입될 이제 다른 농산물의 경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작물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이 제도가 시행된 작년과 그 이전인 2016년에 열대과일류하고 견과 종실류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보다 2017년에 2.1%에서 7.2%로 약 5% 정도 부족함률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예, 5%포인트 예, 정도요. 예. 불과 몇 년 사이에 농약과 같은 이제 화학 물질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인식 자체가 이제 변하고 있는데요. 자, 생태계를 보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농약에 대한 관리와 잔류 농약에 대한 기준, 이게 비단 우리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관련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는요, 이 농약을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등록 단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등록이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등록 단계에서 필터링이 잘 되고 있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농약을 상당히 많이 걸러내 가지고 등록을 시키는 그런 나라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농약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는 덜 엄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누구나 돈만 내면 농약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허가된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농약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게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요. 또 농민이 농약을 사용을 해야만 관리가 잘 되는 것이 농약 판매상이 누구한테 그 농약을 팔았는지를 기록하고 또 농민이 그 농약을 사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기록한다면 양쪽에 그 기록이 일치되는 그런 경우만 생긴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거의 이런 그 방법으로 농약 그 사용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미흡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농약 그 잔류와 관련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농약 잔류량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암만 많이 하더라도 그 농약 잔류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책을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반대로 농민들에 대해서 농약 안전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농약 판매상에 대한 교육과 또 여러 가지 그 컨설팅 의무라든지 이런 거를 농약 판매상한테 줌으로써 농약 안전 사용의 어떤 그 체계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농약 잔류 조사를 조금 하더라도 그 예방적인 단계에서 충분히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하는 편이 아니죠. 그렇군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엄격한 농약 사용 관리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우리 PLS 제도의 개념하고 그 도입 배경, 그 당위성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봤는데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그 취지에는 우리 농업인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세 고령농이 많은 우리 농업의 현실을 볼 때 여러 가지 준비나 대책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신문지상이라든지 혹은 만나본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우려의 대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농약을 그 효과만 보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거티브 리스크 시스템화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유통을 막지 않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유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적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농민들께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등록된 농약의 개수가 굉장히 적다. 이제 그게 이제 우려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항공방제나 혹은 그 인근에 살포된 농약이 내 농작물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소위 비의도적인 그 잔류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PLS가 이제 전면 도입이 되면은 역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그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넘는 부적합한 이제 농산물, 아까 말씀이 국내 경우 이제 수입산 열대 과일의 경우는 한 5% 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다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내 농산물 경우도 그보다 더 많이 좀 증가할 것을 우려를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의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로 재배하는 작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설정 자체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이 그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여기서 소면적 재배 작물이라는 걸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단위 면적당 경제성이 일반 작물보다 높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요 작물을 54개 품목으로 설정을 하고 그 주요 작물 이외에 나머지는 다 소면적 재배 작물이라고 합니다. 쌀이라든지 하여튼 면적하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쉬운 4개 품목을 설정을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소면적 재배 작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소면적 재배 작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도 1년에 그 새로운 작물이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모두에 대해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태부족이다. 서용된 것이 태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이제 농약이 부족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작물의 경우에는 일률 기준 0.01 ppm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네. 현재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0.01 ppm에 넘으면 안 되는 거죠. 0.01 ppm이라면 거의 무농약 또는 저농약 수준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그 농약 성분 같은 경우는 그 최저 검출 한계가 0.01 ppm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보다 100배 이상 더 적은 양도 검출이 가능하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은 0.01 ppm 수준까지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건 어떻게 얘기하면 그 정도 이하라면은 거의 문제가 없다. 현재 과학적인 수준을 가지고는 전혀 어떤 인체 해로운 문제는 가져올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식품 안전의 측면에서는 그렇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문제들,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네요.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제 재배를 했던 작물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제 유통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제도에 적용을 받게 될 텐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인삼과 같은 다년생 작물,
또 해를 넘겨서 유통이 되는 건조 농산물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염려가 되네요. 네, 이제 그게 한번 쟁점이 됐었습니다. 특히 인삼은 인삼협회에서도 강력히 그런 문제를 요구를 했던 적이 있고 해서 정부가 이미 인삼의 경우에는 내년도 그러니까 이전 금년도까지 이제 포장에 심게 된 그런 작물 인삼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거로다가 이제 일단 결정을 받고요. 예, 경과 조치를 경과 조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해를 넘길 수 있는 이제 건조 식품들인데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뭐 참깨라든지 뭐 고춧가루 뭐 이런 게 이제 거의 해당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기준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그거 역시 일종의 경과 조치를 들어서 생산 연도가 확인이 되면 그 생산 연도의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조금 융통성 있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항공 방제, 헬기나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방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데요. 만약 이 항공 방제를 통한 농약이 이제 인근 농가, 주변 농가에 유입이 되면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제 농민들께서 특히 뭐 지금 항공 방제는 재선충이라든지 그다음에 밤나무 방제, 그다음에 이제 논은 또 대부분이 이제 논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그 염려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항공 방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대개 그런 산간 지역에도 뭐 잘 아시다시피 고냉지 배추라든지 뭐 이런 채소 작물을 이제 심을 수 있는 그 신선한 거를 요구하는 온도를 요구하는 그러한 채소 작물들을 심게 된 경우가 많아서 많은 농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항공 방제를 하고 그게 얼마만한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얼마만큼 잔류가 되는지 이런 걸 조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 4월에 농림식품부하고 산림청 그다음에 산림과학원이 이게 함께 이제 PLS를 대비한 항공 방제에 의한 농약 잔류 조사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서 지금 실험 중에 있는데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정부에서는 만일의 경우 이게 굉장히 넓은 면적에 많은 양의 문제가 생긴다면 항공 방제를 이제 수확하는 시기 인근에는 뭐 중단을 하거나 혹은 수간 주사 같은 걸로다가 이제 대체를 하겠다 그런 이제 의견은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지금 나오는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또 다른 우리 의도치 않은 농약 유입의 사례가 이제 이웃 농가로 비산이 되는 이런 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우리나라는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이제 많은 부분의 그 복합 영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A라고 하는 작물에 살포한 농약이 이제 이웃의 B 작물에 유입이 되면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렵고 자칫 이웃 간의 갈등의 소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예, 그것도 이제 뭐 과수원 인근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실제로 가로수 방제에 사용됐던 농약이 인근 옆에 있는 들깻잎에서 하우스 들깻인데도 뭐 문 열어놓고 여름엔 있으니까 들깻잎에서 검출됐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진흥청에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벼농사에 사용한 살충제가 들깻잎에서 검출된 경우도 있는데
진흥청 조사는 뭐 지금 0.01 ppm 이하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가로수에서 문제됐던 것들도 이격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뭐 크게 문제 안 되는, 검출은 되지만 이 기준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로 나와서 사실 뭐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농약을 사용했는지를 기록하는 농약 사용 기록부를 해놓는다면 예. 나중에 충분히 좋은 자료가 되겠죠. 예.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PLS라는 제도가 교수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연착륙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네요.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반발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 부처가 지난 8월에 PLS 연착륙을 위해서 그간 협의한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유예 조치라고 하는 평가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별다른 것이 없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실행 내용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현재 시험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잔류 실험 결과를 빨리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최대한 빨리 금년 안에 직권 등록을 시키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게 시행이 좀 미룬 거 아니냐 하는 얘기와 같은 맥락인데 잠정 기준을 설정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예. 세 번째로는 그룹 기준을 확대하겠다. 우리 그룹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그룹 MRL, 예. 그러니까 농산물 그룹에 대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농약 사용을 할 때 좀 더 융통성을 주고 지금의 PLS 제도가 연착륙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좀 더 많이 필요한 예.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예. 자, 이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연착륙 방안 세 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가장 큰 우려는 앞서 이제 살펴본 대로 등록 농약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제 아까 농진청을 통해서 그런 검사를 해서 그걸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모든 농산물에 다 해당될 수 있을까요? 충분하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네, 완전한 해결을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대책으로다가 발표된 그런 거로다가 상당히 많은 수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될 거로 보고요. 네. 특히 이제 1년에 몇십 개씩 밖에 직권 등록을 못하던 농촌진흥청에서 금년에는 약 1,670개에 대한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해서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금년 아니고 내년 후년이라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또 외국의 경우에는 약 2만 개 정도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면 PLS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도 아마 금년에 이 기준들이 다 설정된다면 아마 15,000개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이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완비를 하는 데까지는. 그렇다면 이제 잠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근데 이 잠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예.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에 그 뭐 다른 작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일종의 잠정 기준이기 때문에 잠정 기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어느 정도 그 문제가 되는 농약들에 대해서는 잠정 기준이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세 번째는 그룹 기준 확대에 대한 언급인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평소 안전한 농산물을 위해서 농약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룹 기준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제 의견을 주장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충분히 개선이 되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룹 기준 확대는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엽채류라든지 엽경채류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엽채류나 엽경채류가 제일 많습니다. 뭐 작물이. 그래서 이거는 엽채류나 엽경채류를 그 재배 특성이라든지 뭐 형태적인 특성에 따라서 일정한 그룹으로다가 몇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 그룹에서 대표 작물을 두 가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농약 잔류 실험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그 그룹 전체의 작물에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그런 작물들은 뭐 거의 아마 이 그룹 기준으로 해서 엽채류나 엽경채류는 다 아마 적용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농약들이 그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많이 설정되는 거나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상당한 융통성이 발휘되는 그렇죠. 많은 그런 융통성이 것이네요. 발휘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토양에 장기적으로 잔류하는 농약이나 또는 항공 방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제도적인 그 접근이 발표가 됐습니까? 그 이제 토양에 그 장기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물론 저 대부분의 농약은 그 살벌하더라도 후작물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뭐 옛날부터 사용해 왔던 유기염소계라든지 또 일부의 제초제 같은 경우는 토양 중에 반감기가 굉장히 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토양 중에 그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 그 PLS를 하면서 농민들의 우려 중에 하나가 그 몇 가지 그 이제 대표적으로 엔도설판이라는 살충제의 경우인데 이게 굉장히 잔류가 오래됩니다. 토양 중에서. 그래서 본인이 안 뿌리더라도 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토양 중에서 그걸 흡수해 가지고 작물에 검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그 농약을 흡수하는 능력은 작물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건 상대적으로 많이 흡수를 해서 정말 0.01을 넘어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토양에서는. 뭐 지난번에 그 왜 살충제 토양 문제가 계란에서 나와가지고 문제됐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마 정부는 요번에 그 잔류가 긴 농약을 대상으로 지금 저 실험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농약을 잔류성이 긴 농약으로 해서 토양 기준을 설정할 건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토양 기준이 설정된다면 그 토양 기준 이내로 되어 있는 토양에서 재배된 거는 사실은 이제 문제가 없겠죠. 검출이 되더라도.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일단은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고 뭐 이게 사실은 토양 기준 설정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뭐 처음으로 만일 한다면 세계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지만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많은 건 아닙니다. 몇 가지 농약에 대해서 이런 기준이 설정된다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기준 이내에 농약이 있는데 작물에서 나왔다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니까요. 예, 그렇군요. 예.
자, 8월에 발표된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가 뭐 문외한의 입장에서 듣더라도 이제 현장의 우려와 불안이 많이 반영이 돼서 상당히 보완이 된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정청이 되고 반영이 돼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안전한 먹거리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는 참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농약이 가지고 있는 빛과 그림자라고 해야 할까요? 현대 농업에 있어서 이제 농약이 기하는 바를 결코 부정할 수는 없는데 건강이나 환경 문제 같은 부정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농약이 물론 병해충 방제에서부터 뭐 토양 소독,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허용이 안 되지만 외국에서는 작물 수확 후에 병해충 방제까지도 농약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농산물의 그 안전 생산이라든지 농산물의 어떤 품질의 유지, 뭐 또 농산물 품질 향상 등 측면에서 많은 그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농약이 국제적으로 관리가 시작된 거는 1970년대 중반이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농약의 효과만 있으면 농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고독성 농약들이라든지 혹은 그 잔류성이 긴 그런 농약들이 많이 사용이 됐죠. 물론 대부분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제 농약이 저독성화되고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서 지금의 개발되는 농약들은 매우 그 안전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농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환경에다 그냥 살포하는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전혀 부작용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우리나라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은 농약 그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지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일반 농가들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그 농약을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그 농약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지금은 사실 우리가 농약 선택의 컨설팅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대부분은 농약 판매상에서 그냥 그 본인이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판매상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 외에 농약 선택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 외국은 그 농약 선택을 본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다 이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한다면 굉장히 그 농약 안전 사용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 62년인가요? 그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지구 환경 보호의 데모라고 하는 분이 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이제 농약의 유해성이 이제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살충제와 살충제자 농약인 DDT의 사용이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발암 물질이라는 것도 이제 밝혀졌고요.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이제 PLS 시행과 맞물려서 우리 농업인들도 농약 사용에 한층 더 이제 신중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농약은 뭐 다 저독성 이하의 그런 그 농약들이고 그래서 안전성이 상당히 많이 확보는 됐지만 예. 그래도 지금 PL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농약이 이 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약이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농약을
농약병에 보시면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수확 최종 수확 전 며칠 전까지 예. 몇 번 살포를 해도 괜찮다는 게 적혀 있습니다. 아, 예. 이거는 농민들한테는 거의 바이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꼭 지켜주신다면 예. 전혀 잔류 허용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아, 농도를 지키셔야 되고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농도 지키는 건데 이 대부분 우리나라 농민들이 다소 고농도 살포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 고농도 살포는 사실은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예. 고농도 살포를 해가지고 100% 모든 병해충이 다 죽는 게 아니죠. 그럴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약제에 대한 병해충의 약제 저항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도를 지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실험을 통해서 그 농도면 충분히 그 해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지고 그 사용량을 결정해 준 건데 거기다가 뭐 20% 30% 더 뿌리면 예.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절대 금하시고요. 예. 적정 농도, 적정 살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농약의 사용 기준을 지키는 물론입니다. 것이 예. 예, 경제적으로도 좋고 건강상에도 좋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국내적으로 이 이제 안전 사용과 덧붙여서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농약 판매상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의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좀 강화를 해서 농약 판매상의 수준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서 예. 농약 판매상이 적절한 농약을 농민들에게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예. 컨설팅 기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농약 판매상도 농민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농약 판매 기록부를 작성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한 아울러 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농약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수십 년간 뭐 안전성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농약이라든지 식품 안전과 관련된 그런 어떤 농민 교육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농민 교육을 물론 우리가 농한기에 뭐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뭐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교육으로는 안 되고 예. 좀 더 좀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을 뭐 어떤 교육의 체계를 뭐 기본 교육 뭐 심화 1단계,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적어도 심화 2단계 정도를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농약을 컨설팅할 수 있는 거, 농업 현장에서 그런 기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예. 우리도 농약 안전이 굉장히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농약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정농약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 부정농약 단속 같은 기능을 현재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전국에서 벌어지는 부정농약 단속을 중앙정부가만 한다는 거는 예. 거의 이건 무망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농약 안전 사용 기준과 관련된 농약 안전 사용이죠. 농약 안전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을 해서 지방 정부가 해당되는 농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자기 지역에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최대한의 자신감을 갖고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생산자에게만 책임을 주거나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이나 또 그렇죠. 교육이나 이런 여러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면에서 통합적인 체계가 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린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지켜지면은 생산자 농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소비자도 안심하고 농산물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더 믿고 아껴줄 때 이 새로운 제도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 PLS 시행을 앞둔 농업인들과 관계자들에게 당부 또는 격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금 정부는 뭐 총력을 기울여서 농민들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정부만 아니고 뭐 지자체, 중앙정부 지자체, 더군다나 뭐 농협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까지 다 혼연일체가 돼서 이 문제를 최소한 해결은 못하지만 연착륙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PLS가 뭐 수입 농산물 규제를 위해서 시작해가지고 우리한테 괜히 날벼락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충분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괜히 또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범칙금만 많이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70% 넘어가는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통해서 국민에게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의 농산물도 그 김에 좀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뭐 10분 이해하셔서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이 좀 있다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좀 그냥 협조하는 측면에서 이해하시고 노력해 주신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세 가지 대책 외에 몇 가지 뭐 실험을 통한 어떤 방책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정부는 빨리 지금 내놓은 그 대책과 방책들을 빨리 제도화해서 농민들이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히 그 중에 한 가지인 잠정 기준을 어떻게 운영하려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잠정 기준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물론 이건 한시적입니다. 예.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내년부터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이죠. 어떤 손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은 농민들이 어떤 손해를,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예.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손해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특히 농사와 관련된 분들만 농약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현이 돼야만 좀 더 안전한 농약 사용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업도 시대와 발맞춰 당연히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농약 규제로 더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자는 새로운 제도 PLS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세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준비할 시간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